안녕하세요. 무드셀러 김동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최인하 소장님 모시고 일본의 고령사회와 연관해서 이제 연금제도 개혁 부분이나 퇴직금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돈줄 나는 비즈니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최인하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하입니다. 일본에서는 또 고령화가 비즈니스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빨리 고령화를 겪었으니까 이걸 잘 경험 삼아서 이 고령화를 뭐 수출하자. 나중에 고령화를 맞는 나라들을 위해서 수출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들 나오는 것 같은데, 일본의 고령화 관련돼서 이제 비즈니스, 좀 각광받는 비즈니스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더니 소장님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빈집 비즈니스? 그 일본에 빈집이 많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김상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빈집이 무슨 비즈니스가 될까 이렇게 그렇죠. 좀 예, 걱정이 예.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빈집 비즈니스의 출발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령화로 야기되는 이제 사회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연히 일본에서는 지금 인구가 13년째 감소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렇죠. 한 예. 20만 명 정도씩.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가 또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대부분 지방이나 농촌이나 뭐 산촌 같은 시골에는 노인들 정도만 있거나,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도해지로 나갔던 자식들이 안 돌아오고 해서 빈집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뭐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까지 네, 그게 이제 만큼, 다 연결이 되는 예. 부분인데, 2019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한 전국적으로 빈집이 한 850만 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다. 네, 그럼 이 850만 채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냐고 하면은, 일본 전체 집의 가구가 한 5,300만 채인데 그 중에서 무려 한 13.5%가 빈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 빈집이 많다 보면은 일단 보기도 흉물스럽고 썰렁한 데다가, 예를 들어서 빈집에 어디 뭐 저 범죄자들이 은닉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종종 사건 사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한 집에 유리창이 하나 깨지면 그 슬럼화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듯이 빈집 하나 껴 있으면 그 주변이 또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경향들도 무시는 못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빈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를 단순히 폐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빈집을 활용을 해서 뭔가 사회에, 지금 좀 일본이 기본적으로 그 장기 경기 침체에다가 지금 공급이 부족이 되고 있는, 수요 부족이죠. 수요가 부족이 되고 있는 시장인데, 뭔가 빈집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나름 정부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지원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나름 상당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 이렇게 신경 쓴 게 한 10년 정도 되고, 이제서 이제 슬슬 성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느낌이 잘 안 오니까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 한두 개 들어주시면 좀 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현재 우리 제1교포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그 중에 제 지인 중 한 분이 마침 그 오사카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거기서도 부동산업을 한 30년 정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 한 3년 사이에 그 오사카의 도심으로부터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말하자면 작은 마을 정도 수준 되겠죠. 거기에 그 중고 주택, 개인 주택을 한 3채를 샀다고 합니다. 3가구 주택?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아마 뭐 3채면 엄청 비쌀 거다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3채를 다 합쳐서 한 2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폼을 해서, 리모델링이죠. 뭐 아마 좀 인테리어든 고치고 해갖고 3개를 고쳐갖고, 그래서 월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해서 연간으로 한 수익률이 한 그럼 9에서 한 10%.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만 하면 2,400만 원 정도라고 네. 보면은 한 9에서 비용 빼더라도 한 9, 10%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게, 그 일본은 워낙 예를 들어서 도쿄나 오사카의 중심지에는 그 방 하나짜리 이제 1LDK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 방 하나에다 주방 거실 하나만 돼 있는 거. 그런 경우만 해도 사실 한 7,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꽤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외곽만 가면 훨씬 깨끗한 좋은 집을
전체를 다 쓰면서도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 가격에 소화가 되니까 이런 중고 리폼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 중고 주택 리폼 사업이 최근 이제 빈집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해서 되고 있어갖고 개인들이 꽤 그런 걸로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게 하려면 어떻게 집을 사는데 뭐 세금도 내야 될 거고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있을 텐데 이게 네네. 뭐 지원 부분이 좀 있나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지금 빈집이 전국의 한 전체 집의 한 15%에 달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폐허로 두는 것보다는 뭔가 세제 혜택을 둬서라도 고쳐갖고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어떤 등록 면허세라든지 부동산 취득세 같은 거를 기존에는 그런 받았던 걸 했는데 이런 빈집인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를 뭐 인하해 준다든지 부동산 취득세를 감세를 해 준다든지 해서 어떤 개인 사업자가 됐건 전문으로 하는 어떤 회사가 됐건 적극적으로 이 빈집을 활용을 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개인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뭐 기업 단위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빈집 비즈니스를? 네, 이렇게 자꾸 이제 빈집 대상한 전체 시장 자체가 커지고 뭔가 수익성이 생기니까 뭐 일본에서 이제 기업형으로도 이런 중고 주택을 거래를 한다든지 뭔가 고쳐갖고 임차업을 한다든지 이런 회사가 많이 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장 회사도 지금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 빈집 비즈니스 하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일본에서 꽤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가 아마 지금 창업이 거의 한 50년, 45년 정도 된 회사인데 원래는 석재업, 그 돌을 이제 자재로 하는 그 일본의 카치타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1978년에 이제 창업된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기존의 석재업만 갖고는 이제 매출이라든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 빈집을 관련해서 활용하는 재생 주택 사업을 한 10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생 주택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0년 만에 매출과 순이익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2배나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수익 외형 확대와 수익성을 근거로 해갖고 지난 2017년인가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에 성공했다고 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상장까지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또 주식 투자까지 이뤄낸다면 좀 특이한 회사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일본 쪽이 주택 리폼 사업 같은 게 되게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도 가서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정말 그런 게 맞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리폼 사업은. 네, 제가 지금 이제 시사에서 일본 연구소를 이제 운영을 하니까 그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하면서 하나 또 이렇게 여행하고 관심 있는 게 일본 한 달 살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좀 정보 제공을 하는데 종종 요즘에도 저한테도 문의가 오는 게 그 크게 아직 2가지입니다. 일본의 한 달 살기라든지 한 3개월 전에 우리 코로나 전만 해도 3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일본에 한 달 살기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좀 소비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분이 또 하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뭔가 은퇴 자금이나 노후의 자금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금리도 좀 너무 낮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부동산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일본이 훨씬 싸거든요. 그렇죠? 그 집값 같은 게. 그래서 뭔가 좀 자금을 가지고 가서 일본에 법인을 설립을 해갖고 좀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물론 대기업은 뭐 회사 내에 자체 인력이나 자체의 인프라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좀 개인 단위에서 좀 하시고 싶은 중소기업이나 그런 개인분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이렇게 소규모 그 중고주택을 리폼을 해서 임대업을 한다든지 뭐 이러는 거는 향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조금 시장성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잘 연구해보면 네. 돈줄 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다른 분야를 하나 좀 넘어가 보면 이건 뭐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고령화가 진전되면 제일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케어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돌봄을 또 비즈니스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흔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인 돌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본에서는 한자로는 개호라 그러죠. 현지 개호. 발음으로는 카이고가 되는데 일본에서 그 노인들 이제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노인들을 좀 보험으로서 왜냐하면 자기 비용으로 다 지불하려면 너무 개인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2000년에 카이고 보험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 장기요양 보험 제도 같은 네, 거 그렇게 맞죠? 보시면 예, 되겠죠. 자기가 이제 좀 젊었을 때 보험에 보험금을 납입을 하면 나중에 고령자가 돼서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그 보험료에서 실질적으로 한 10%만 지불을 하고 나중에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노인 돌봄 관련해 갖고 이런 뭐 보험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용품이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뭉뚱그려 갖고 노인 돌봄 서비스 시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 예. 분류할 때 그 서비스 시장 규모가 한 11조 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상당히 크네요. 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110조 원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요것이 최근에 어느 정도로 늘었냐 그거를 보면 알겠는데 그 2001년 처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에 가이고 개호 보험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그 2001년에 도입된 시점하고 2020년하고 비교해서 한 20년 사이에 2.5배 정도로 요 관련 시장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일본이 전체적인 장기 침체나 시장 수축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 관련한 뭔가 이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막의 꽃처럼 전체적으로는 침체되지만 그 중에서도 피어나는 게 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인 관련된 네, 돌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부분들은 상당히 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구체적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노인 관련된 비즈니스 중에 좀 잘 팔리거나 잘 되는 뭐 물건 네. 이런 건 어떤 것도 있나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당장 뭐 보험 관련 이런 보험 상품도 많이 시장이 커지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노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이제 금융 상품도 당연히 노인 관련한 저 금융 상품이 새로 많이 개발되고 시장이 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또 소비자 입장에서 노인 관련 이제 용품 시장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뭐 이거 좀 이제 설명이나 용어상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죄송함을 제가 무릅쓰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가 되면 이제 예기치 못한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시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뭔지 압니다. 고령 어르신 모시는 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변 문제. 예, 뭐 그건 좀 말은 못하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걸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고령이 돼서 몸을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시는 고령자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치매가 되셔갖고 잘 이렇게 판단이 안 되거나 잘 이렇게 결정이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그런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런 배변 같은 게 정상적으로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목욕 같은 거 안 돼서 불가피하게 좀 발생하는 좀 이런 뭐 냄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거를 제거해주는 어떤 탈취 용품이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이런 관련 용품 시장이나 이런 제품은 아주 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변이 안 되면 이게 치우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냄새가 집안에 배기면 또 정말 힘들어지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 관련된 탈취제 시장? 네. 한국에 이렇게 싹 해와도 네, 아마 뭐 괜찮을 것 우리나라 같은데요? 업체에서도 요새 자체 개발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일본 관련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그 대표적인 생활용품 업체가 있거든요. 한자로는 화왕이라 그러는데 카오라 그러죠. 가오. 예. 예. 거기가 2014년에 그런 고령자 대상으로 해서 실내용 탈취제를 개발을 해갖고 시장에 이제 냈는데 아주 뭐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예, 이제 한 7년 정도 됐죠. 제가 알기로는 와병 환자분들 일본에서 그걸 네타키리라고 하더라고요. 누워 네. 계신 분들 그분들 이제 배변을 도와주는 게 이게 뭐 렌탈 사업 일종의 구독 서비스 같은 거죠. 렌탈을 해가지고 돈을 내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내면 그 배변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대해주는 사업들도 꽤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잘 쳐다보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꽤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령자 분이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 행동하기 어렵잖아요. 네. 특히 뭐 치매 문제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이제 홈헬퍼라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네.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일본에서는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분들은 이제 영어를 그대로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 나는 대로 표현해 갖고 쓰는 그런 용어가 정착된 게 많은데 이제 홈 헬퍼도 그런 고령화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홈 헬퍼는 노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자택을 방문해서 직접 자택을 방문해서 그 노인분들이 일상생활을 그래도 조금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로 어떤 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 직업으로 부상이 되고 점점 이제 많이 그 수요가 늘고 있는 업종이라서 그 굉장히 직업으로서는 좋은데 좀 이런 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집안을 방문을 해서 고령자 적어도 뭐 한 70대, 80대, 90대 고령자 대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간호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간병이죠. 예, 간병 신체를 접촉을 하면서 좀 굳은 일도 해야 되고 또는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자 사시고 또 이렇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감정적인 기복도 좀 심해서 가끔은 뭐 예를 들어서 불뚝불뚝 뭐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내신다든지 뭐 그런 일이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의 현상적으로 보니까 이 홈 헬퍼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50대, 60대 이상 그런 분들 중에서 물론 남성도 있긴 한데 대부분 보니까 한 60대 전후의 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좀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모님 연배에 계신 분들을 또 모시는 거랑 또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또 뭐 급여나 뭐 이런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라는 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뭐 어느 정도 있나요, 그게? 근데 홈 헬퍼는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뭐 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이런 거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기업의 그 월급 수준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일본은 최고 대기업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기업하고 월급의 격차가 한 20% 선밖에 안 됩니다. 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우리나라가 차이 많이 나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가장 큰 금융기관의 대졸 초임이 25만 엔이라고 할 때 일본의 중소기업도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최우량 대기업의 80% 수준은 됩니다. 아무리 작은 소기업에 간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서 5명, 10명 되는 뭐 그런 작은 공장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최저 임금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러한 수준에서 홈헬퍼도 뭐 아마 이제 그 월 액수로 얘기하면은 한 15만 엔대 후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범위라고 주업은 아니더라도 그걸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는. 기본은 된다. 예. 그럼 이제 소득도 어느 정도 되는 만큼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격 같은 거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가사 노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질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도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뭔가 최소한의 의료적으로 케어를 해주면서 또 그런 우울증 같은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그걸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프로 정신과 스킬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홈헬퍼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서 뭐 이렇게 그 노인 돌봄을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으로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다 최소한의 일단은 자격증을 갖춰야지 이 업종에 종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은 한 3가지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아무리 초보 단계의 간단한 노인 돌봄 업무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한 3개월 연수 정도가 필요가 돼 있고요. 기네요. 예, 최소한 3개월 연수를 한 사람이 돼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주 시작 단계고
이 노인 돌봄을 하는 최고의 국가 자격증이 일본어로는 이제 가이고 복지사, 개호 복지사라는 복지사. 정부의 국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국가 자격증을 따서 정식으로 홈 헬퍼를 하려면 그 기본적으로 좀 연수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년간 관련 업무를 해서 최소한 한 3년 이상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여러 분야에서는 지금 수요가 줄고 있는데 이쪽 홈헬퍼 수요는 고령화 사회라서 계속 늘고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도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비즈니스 중에 빈집 비즈니스, 두 번째가 이제 돌봄 비즈니스라고 하면 요즘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코로나랑도 연관이 있긴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것들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인 돌봄 관련해 갖고는 이 디지털 분야가 그동안에 잘 안 된 건 한 2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직접 뭔가 손으로 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아날로그를 선호하기 때문에 모노츠크리 같은 예, 이 뭔가 디지털 서비스하고 그런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또 하나가 기본 사회 이제 풍토였고요. 더 하나 더해서 이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디지털화가 예를 들어서 행정 인프라가 됐건 치료 인프라가 안 된 이유는 그동안에는 이 노인 돌봄 서비스는 개호 보험 서비스를 가지고 대부분 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그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갖고 시설을 현대화 시킨다든지 막 하려고 해도 투자비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되니까 신규 투자를 하기가 그렇죠. 수입은 빤히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보험료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불가피하게 지금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또 최근에 코로나 2년 상황도 영향을 미친 거였는데 그 하나는 대부분 또 이런 일본에서는 지금 노동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인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5, 60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서비스를 참여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좀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디지털 서비스가 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본의 디지털가 잘 안 됐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히 이러한 노인 돌봄 시설을 대상으로 해갖고 굉장히 정부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3밀을 피하자라고 이제 뉴스에 들으셨을 거예요. 3미? 밀접할 밀자. 예, 뭐 예를 들어서 공간이 폐쇄됐다든지 좁은 공간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 있다든지 시설이 뭐 좁다든지 일본에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자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대상 사업으로 지금 노인 돌봄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쪽 시설에 그 디지털 인프라를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인력도 좀 부족한 데다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정부에서 자금 지원도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지금은 시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좀 시니어 대상으로 해서 또 인기 있는 상품이나 뭐 트렌드나 마케팅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2021년 작년에 일본의 그 마케팅 전문 회사가 그 시니어 대상 상품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중에서 히트한 걸 한 20여 가지 뽑아갖고 과연 노인 대상, 이 실버 대상에서 히트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좀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키를 좀 찾아본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봤더니 큰 트렌드로 2가지가 이제 공통된 게 있었는데 일단은 건강을 지향하는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 일단 건강이 들어가야 되네요. 또 하나는 플러스 활동. 일본에서 이제 액티비티라고 그대로 이제 영어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실버 대상에서 지금 굉장히 트렌디하게 히트가 되고 있는 상품들은 공통점을 2가지를 접점을 찾아보니까 건강 관련한 무엇들 그리고 뭔가 활동성을 주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요 두 개가 가장 교집합이란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보통 뭐 고령자들도 뭐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네네. 뭐 75세 이전 고령자들 따로 또 분류해서 지금 명칭을 네,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또 연관되는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당연히 보통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65세 고령자라면 사실 대상자도 기분도 안 좋고 사실 인정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65세부터. 그렇죠. 고령자란 말 자체를 싫어하죠. 네. 요즘 어르신이라는 말도 또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인구 구조 학에서 얘기할 때 65세에서 75세 정도를 이제 정기 고령자라고 조금 이제 분류를 하는데 요번에 그 히트된 상품들도 보니까 요 정기 고령자들 65세에서 한 75세 정도까지 된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아직 활동성이 있고 건강하고 경제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활동을 하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기 돈을 들여갖고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2021년 한 해 동안 히트했던 상품을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 나열해 주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아무리 요즘에 건강 이제 수명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70 정도 전후되면은 뭐 좀 체력도 딸리고 하나씩 예를 들어서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시력도 침침해져서 책 보기가 좀 어렵다든지 저도 벌써부터 노안이어가지고 그런데 아니면은 좀 청력이 떨어져 갖고 뭐가 좀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금방 들어도 쉽게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이 기술이나 상품으로서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상품들이 잘 팔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보면은 일본에서 최근 히트한 상품이 콘센트를 꽂을 필요가 없는 청소기. 우리나라도 이거 거치해놨다가 예. 결국은 선 없이 다니면서 막 청소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콘센트를 꽂고 줄을 늘려갖고 하다 보면 막 걸치적거리고 불편하니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콘센트 꽂을 필요가 없는 청소기라든지 이거 우리나라 비슷하네요. 그런 게 아주 요새 많이 팔리고 있고 또 하나 또 의외로 녹음기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령자 대상. 요즘 녹음기가 팔려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 고령자 대상 되시는 분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뭐를 해야 되겠다. 뭐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 오늘은 뭘 했는데 라는데 그런 걸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니까 아주 그 기능이나 저 작동은 심플한데 작동하기 아주 간편한 녹음기를 가지고 본인의 그 금방 그 기록을 해놓는 거죠. 녹음하고 플레이 기능만 되는 그런 아주 단순한 형태의 녹음기가 팔리는구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좀 뭔가 그런 좀 영향이 떨어지는 다리 힘이라든지 귀, 눈, 기억력 이런 신체의 불편함이나 좀 약해지는 거를 보충해주는 상품 이런 게 잘 팔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돈줄 나는 비즈니스,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를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빈집 관련된 비즈니스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제 돌봄 관련된 비즈니스 현황 하면서 이제 헬퍼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변화들도 이제 같이 한번 좀 짚어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런 비즈니스 트렌드 변화들을 좀 보면서 한국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뭔가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오늘 방송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 생각에는 그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아니면 개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 구조 트렌드라든지 또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가장 큰 메인 영향을 주는 거는 인구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장기 침체로 갔으니까 우리나라도 장기 침체로 갈 것이다. 그거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또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이나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갈 거냐는 거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잠재력이나 우리의 또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향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거를 하나로만 꼽으라면 바로 저는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그거를 잘 참고를 해서 어떤 산업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는 게 가장 유익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저는 앞으로 이슈가 되는 게 연금제도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연금제도 개편에 따라서는 기존의 수혜를 보는 계층도 계셨을 것이고 피해를 보시는 분 내지는 또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개편하자 보면은 당연히 기득권층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노후의 이익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 최소한의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할 어느 정도의 정보는 일본 사회의 변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일본의 연금제도 개편이 어떠한 갈등을 해소시켜가면서 그래도 이 정도의 합의를 가져왔고 이 정도 시행에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5년, 10년 동안 가장 참고가 많이 될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렇게 갔으니 우리도 이럴 거다라고 단정 짓거나 뭐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보지 말고 일본이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수기를 하고 진행을 해왔는지를 참조해서 좀 더 낫게끔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런 교과서가 없을 때는 힘들지만 우리는 교과서를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대응을 해나가면 일본보다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갔을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 고령화와 관련돼서 돈줄 나는 비즈니스 관련돼서 도움 말씀 주신 최인환 소장님께 너무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